대한민국이 중동을 홀렸습니다. 최근 방산시장 큰손 중동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로 양분되고 있는 군사 경쟁 속에서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량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K방산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중동의 사막에 진출할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사막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민국의 강철비가 내렸습니다. 최근 사우디 국방부가 SNS에 게시한 군 홍보 영상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군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홍보물인 줄 알았던 영상에서 아주 충격적인 무기 체계가 등장한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였습니다. 그동안 천무는 사우디와의 계약 서문만 무성이 남긴 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진행 상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사우디의 맨 접경지역 최전선에 이미 실전 배치 중인 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들과 방산업체들까지 충격에 빠져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어물쩍거리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중동 시장마저 점령해버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모래바람을 뚫고 조용히 모여드는 먹구름처럼 중동의 사막을 적시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열기만큼 뜨겁습니다. 당장 UAE만 봐도 일본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수송기 도입 사업을 엎어버리고 대한민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UAE의 수송기 도입 사업을 수주하고자 없던 알주로까지 만들어서 야전 비포장 이륙 시험까지 선보일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UAE는 이제 막 개발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수송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UAE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미국까지 내팽개쳤습니다. UAE는 미국의 지나친 갑질로 노화된 F-16 블록 60 교체 사업이 난항을 보이자 아예 모든 사업을 취소해버리고 대한민국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AE에서는 F-16 블록 60의 차기 모델로 F-35를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적어도 중동 방산 시장에서만큼은 KF-21의 미래 가치가 F-35 이상이라 평가받은 셈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동에서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UAE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중동 최대의 무기박람회 IDX에서는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동 국가들은 방산 시장의 초거대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잘 만들어진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중동이 자국 안보의 방향을 기술 확보와 자주 국방으로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탈세계화와 군비 증강의 바람 속에서 중동의 안보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 기조가 바뀌었다면 예전과 같은 방향성으로는 떠는 중동 방산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중동 국가들을 둘러싼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무기 체계의 가격과 성능 사이에 강력한 딜레마를 생성합니다. 사막에서 운용하는 장비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높은 신뢰도와 성능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즉, 정리해보면 중동에서 요구하는 차세대 무기체계의 조건은 신뢰도 검증과 압도적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쓰지 왜 팔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그간 무차별적인 외산무기 도입으로 낙후되었던 군사기술력을 자주국방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나라의 무기체계여야 합니다. 사실 이쯤이면 교과서에나 이상적인 거래 상대의 표본으로 나올 수준인데요. 가격, 성능, 신뢰도,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나라이면서 나토, 미국 등 서방 세계와 같은 규격을 공유하고 있어 현재 개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은 중동 국가들의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UAE와는 4조 원대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는 2022년 2조 원대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전방주둔군 홍보 영상에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짤막한 현지 발표 이후 감감무 소식이던 천무가 어느새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천무와 경쟁하던 타국의 다연장 로켓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패자부활전 한번 못해보고 탈락의 고배를 마신 셈인데요. 그래도 천무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공은 계약 과정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없이 지난 사우디의 신형고속 초계정 FPV-200의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이후에야 뒤늦게 관련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사우디는 40초짜리 영상 하나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우디 육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예멘 후티 반군의 차량이 파괴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해당 영상에 사우스코리아 ATGM, 즉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말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형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도 미국 천무와 마찬가지로 사우디가 대한민국에 형궁을 도입했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래대로라면 사우디는 형궁이 아니라 미국의 FGM-148 제블린을 사용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미 사우디는 지난 2010년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발사기 20개와 미사일 150발을 구매했고 2015년 예멘 내전이 본격화되자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의 미사일을 추가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제블린 미사일만 무려 15,000발 이상 보유한 상태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리소문도 없이 미국의 제블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궁이 사우디군 손에 들려 있으니 세계 방산업계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형궁이 성능면에서 제블린을 압도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단적으로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조준 장치를 냉각하는 데에만 30초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달리 형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조합한 덕분에 주간과 야간 모두 더욱 신속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또한 110mm에 불과한 구경으로도 형궁의 관통력은 무려 900mm에 육박하는데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K2 옥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급, 최신의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정면 장갑까지 관통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제블린은 구경만 130mm에 달하는데도 최고 관통력은 형궁보다 떨어지는 800mm가 한계인데요. 구경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형궁의 표적을 두 번에 걸쳐 연속으로 타격하는 이중구조 탄두 기술과 미세 조직 라이너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궁 관통탄두의 구리 라이너 입자 조직은 일반 성인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데요. 이 덕에 훨씬 빽빽하고 단단한 탄두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이 관통력의 비약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사우디는 제블린 도입이 불발이기에 처하자 울상을 짓기는커녕 그대로 곧장 대한민국을 찾은 건데요. 오죽했으면 사우디군과 예멘군은 물론 적대 세력이던 후티 반군까지도 노획 1순위에 형궁을 올려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우디와 예멘 모두 공식적으로는 형궁 수입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은 늘 분쟁 빈도와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곳이었고 이로 인해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하느냐가 국지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략적, 전술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비밀리에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향이 생긴 건데요. K239 천무가 소리 소문 없이 실전에 배치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일례로 사우디와 분쟁 관계에 있는 이란은 파지르3, 파지르5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무와 비교하면 성능이 처참한데요. 파지르3, 파지르5는 각각 240mm, 333mm라는 제한된 탄두 구경의 로켓만 운용할 수 있지만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130mm에서 239mm까지 전장 상황에 맞춘 세 종의 로켓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구경이 가장 큰 333mm 파지르5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70km 남짓이지만 천무는 239mm가 80km에 달하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즘2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290km에 육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파지르5와 천무 239mm 로켓은 구경이 100mm 가까이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활용면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요. 전기식 실린더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천무는 사격 반응 시간이 고작 16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확산탄 사용 시 단 한 발의 타격 범위가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사우디군 입장에서는 천무 한 대로 파지르3, 5 수십 대를 상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효율 높은 투자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아닌 게 아니라 천무 도입이 확인되고 사우디와 이란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비교가 본격화되자 이번엔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미 유럽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성능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중동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지난 DX 코리아 2018에서부터 K2 전차의 사막형 모델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사막형 K2의 가장 큰 특징은 무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에 맞춰 전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엔진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개량된 배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차 내부에서 가장 협소한 공간인 조종석에 강력한 에어컨을 탑재하고 기동 시 발생하는 모래먼지를 막기 위해 캐터필러 2로 고무덮개를 더 씌워 분진을 상당히 줄였는데요. 이처럼 적극적인 현지화를 진행하고 발전을 거듭한 덕분에 전투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중동의 사막 지형에서 K2 전차가 초유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동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에서만 현용 전력의 80%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석유와 달러가 뒤섞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가안보에 개입했던 건데요. 그러나 세계적인 군사력 증강 기조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쏟아부으며 사다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다는 예멘 북부를 관장하는 대표적인 교통유지인데요.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휴전협정을 체결한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에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미사일 전력 역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초기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홍해 북부에 배치된 미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격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다 포격은 중동의 혼란을 틈타 분쟁을 재개하려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이 붙은 중동의 화약고가 쉽사리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포격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포격에 사용된 다연장 로켓이 대한민국의 K239 천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게다가 설득력도 상당히 높은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포격이 이루어진 지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사다는 후티 반군의 발상지이자 최전선 거점 도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최소 45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적어도 10에서 20km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놨을 것이라 예상하면 일반적인 자주포나 견인포로는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기지를 특정해 타격했는데요. K9급 고성능 자주포에 초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자주포로 이만큼 정밀한 포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보유한 자주포는 미국의 M109 시리즈와 중국의 PLG-45, 프랑스의 세자르 정도가 전부입니다. 초정밀 포격은 고사하고 50km 이상 떨어진 후티 반군 주둔지를 공격하기엔 사거리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렇다면 소거법에 따라 이제 남은 방법은 다연장 로켓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미국의 M270 MLRS,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 러시아의 토스원-A 브라티노, 그리고 대한민국의 K239 천무 등 다양한 종류의 다연장 로켓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물량도 적지 않은 편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예멘 후티 반군 포격에 K239 천무를 콕 집어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토수원의 브라티노는 1분에 220mm 열압력 탄두 30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괴랄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장거리 포격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깡통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저 근거리에서 다량의 화력을 쏟아부을 요량으로 만든 러시아의 주먹구구식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구형 로켓 사용 시 최대 사거리가 2.7km, 신형 로켓을 사용해도 6km가 사거리 한계라서 1분 사이에 30발을 죄다 쏟아붓고 격파당하는 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무늬만 포병이지 일격이탈이라는 포병의 기본 전투 교리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무기체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도 짧아 당연히 사다 포격에 동원되었으리 만무합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천무를 제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건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 미국의 M270인데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보유한 아스트로스2의 로켓은 127mm로 발사 차량 한 대에 32발이나 운용할 수 있지만 사거리는 9에서 30km에 불과합니다. 국경이라도 넘어가지 않는 이상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는 미국의 M27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M270의 경우 사거리가 84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M30, 31 이상의 GMLRS 기준입니다. 정작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사용하는 M26 계열 로켓은 32에서 45km가 한계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군에게는 굳이 완충지대 없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최소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무기 체계를 많이 다수 수입해왔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을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분기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후 한폴 방산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닌데요. 그러나 정작 당시에는 어떤 무기 체계가 수출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내용이 발설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돌리겠다는 매우 강경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239 천무를 도입했다는 게 밝혀진 건 인도가 끝난 4월의 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올린 남부포병부대 격려 영상 속에서 천무드문이 실전 배치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자신들이 운용 중인 장비 편제를 극비에 붙이며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는데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의도적으로 천무를 노출했다는 건 실전 배치 완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자신들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었으니 까불지 말라고 선언한 셈이죠. 일례로 폴란드는 옐츠 전술 트럭에 K239 천무 발사대를 얹은 홍칭 포마르 K를 인도와 함께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폴란드 북부 방어를 담당하는 제16기계화사단에 배치하고 포마르 K를 남부 제18기계화사단에 배치한 건데요. 포마르 K 패키지에 국내 개발한 전술탄도미사일 KT즘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부터 벨라루스 서북부 국경지대까지 전부를 사거리에 포함한 것입니다. 특히 포마르 K 사거리의 브레스트 지역은 바그너 그룹의 잔당을 흡수한 벨라루스 특수부대의 훈련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폴란드가 포마르 K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무를 도입한 배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군에 배치된 천무는 표준 사거리 45km 내에 230mm 무유도 로켓뿐만 아니라 사거리 80km에 239mm GPS 유도 로켓까지 포함한 패키지입니다. 후티 반군을 포격하기 위한 사거리와 훌륭한 정밀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티 반군은 수십여 발의 로켓을 얻어맞고도 대응 사격조차 못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총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격이 미군에 의해 가로막히자 지난 10월 31일에는 휴전협정을 깨고 국경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에 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자잔지방에서 후티 반군과의 교전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군 병사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수주간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체결된 휴전협정이 무색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천무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수니 파이거드인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세력과 오랜 시간 소모전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14년 시작된 예멘 내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이란은 후티 반군을 양성하고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정부군을 도우며 다국적군의 중심축 노릇을 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서 UAE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K239 천무 도입을 결정지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멘 후티 반군 퇴치를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분쟁 위험이 높은 두 지역에서 미국의 M270이나 하이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K239 천무를 수입한 것입니다. 차륜형인 천무는 궤도형인 M270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른데요. 게다가 발사 후 재장전 시간 역시 천무가 약 160초에 불과한 데 반해 M270은 260초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순화력 비교는 엇비슷하다 할지라도 전투지속력과 기동성에 있어 천무의 압승입니다. 그나마 천무의 기동력과 비교할 수 있는 건 하이마스 정도인데요. 하지만 하이마스는 공중수송을 위해 로켓 발사대를 한 개로 줄였고 덩달아 화력도 천무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미국처럼 동맹국의 모든 분쟁에 참여할 게 아니라면 천무의 화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천무의 230mm, 239mm 로켓은 기갑 차량까지 관통할 수 있는 집속탄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포드당 6발, 총 12발의 230mm 로켓을 고작 1분 만에 전부 쏟아부을 수 있는 천무의 능력을 감안하면 7,728발의 자탄이 문자 그대로 강철비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무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를 활용해 1분에 12발을 모두 다른 표적을 향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경지대 전체를 포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천무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에서는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화력을 한 번 경험한 이상 또 다른 개량형 모델 역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외산 무기에만 의존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국방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덩달아 대한민국의 현지 생산 전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하덱스 2023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교전이 K239 천무의 첫 실전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도입을 검토 중이던 노르웨이, 루마니아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구경 로켓 수십 발이 예멘 후티 반군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더불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무장단체인데요. 그 기원은 시아파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이드파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란을 대리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아파를 따르는 반군 후티와 그들이 축출한 하디 정부, 이 하디 정부를 지원하는 아랍연합군 그리고 남예멘 분리주의자들이 3파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호사가들은 이를 두고 중동판 삼국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이어진 예멘 내전은 중동의 복잡한 지형도를 상징하는 참사입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면 아랍연합군의 중심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종주국이라는 사실이 내전의 장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간의 역사는 훨씬 복잡하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아파와 순위파는 이슬람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대립의 역사는 자그마치 1400여 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와 갈등의 골만큼이나 해법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외부인으로서 이슬람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시작과 과정이 어찌되었든 예멘 내전이 오늘날 중동을 둘러 나누는 가장 큰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이자 국제전이라 평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있었던 사우디의 후티 반군 포격 역시 이러한 배경을 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우디의 포격이 후티 반군을 향한 무력 시위이자 경고라고 분석합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미 반아비즘, 반유대주의, 반서방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닌데요. 문제는 이것이 중동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포격은 분쟁
구조장을 막기 위한 무력 시위이자 경고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폭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다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주인공이 K239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로 밝혀지면서 데뷔전을 치른 천무의 성능에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비밀리에 도입된 한국산 천무 이외에 브라질의 에스트로스트와 미국산 M270 MLRS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기체계로 천무가 거론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다의 위치 때문이죠. 후티 반군의 발생지이자 그들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다는 예멘 북부의 최전선 거점 도시로 꼽히지만 위치적으로 사우디 국경과의 거리가 제법 멉니다. 직선거리로 따져도 최소 45k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서울에서 대략 포천 정도의 거리인 셈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국경에서 10에서 20km의 완충지대가 놓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자주포에 비해 훨씬 긴 사거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동의 상황을 고려하면 후티 반군이 반격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월등한 화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천무는 이러한 조건을 훌륭하게 만족했고 후티 반군은 반격은 물론 대응 사격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포병 무기로는 사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데다 천무의 화력이 워낙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천무의 화력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중동 시장에 착실히 쌓아온 성과가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 무기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불과 1, 2년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한국 무기 도입량은 지난 10년 새 7배나 늘어났고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6억 5,978달러, 하나 약 7,741억 원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중동을 대상으로 한 전체 산업 수출 규모가 근 10년 새 67%가량 감소했다는 점과 대한민국이 무기거래 조약가 입국으로 분쟁 중인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특히 석유나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는 중동에 부국들이 대한민국 무기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UAE와 사우디가 각각 1,755억 원, 1,269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 UAE는 지난 2022년 단일 무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약 4조 1천억 원 상당의 천궁투를 구입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후 약 2조 원대 규모의 천무 수입을 결정지었습니다. 심지어 이걸로도 모자라 최근에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아예 K방산의 고정 고객이라고 불러야 할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에 대한 중동 지역의 선호도는 이미 도입된 무기 체계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라크와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FA-50과 K2 옥표 그리고 K9 자주곡 사포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무기 수주 협상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24대의 FA-50을 운용하고 있는 이집트는 한국과 최대 100대의 FA-50 추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모로코가 K2 옥표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역시 노후한 소련제 전차 대체를 위해 K2 옥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산체계 도입이 최초 계획부터 수출 계약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와의 정식 계약 소식은 다소 시간이 걸릴 듯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해외 수출 실적이 전무한 국산 헬기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됩니다. 최근 두바이 에어쇼에서 한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과 LAH 소형 무장 헬기가 실물 전시에 이어 고난도 기동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기 때문인데요. 행사에 참여한 방산업체만 약 1,400여 개가 되는 데다 다수의 업체가 눈도장을 찍어 수출 소식을 기다리게 합니다. 실제로 미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한국 기동 헬기 수리온을 향한 UAE의 특별한 관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UAE와의 수리온 수출 계약은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연말 계약 발표를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보병용 유도무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현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3세대 대전차 미사일이자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인 현궁은 수많은 밀리터리 매니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곧잘 제블린과 비교되곤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수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시 아직은 한국의 이름값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수출된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우디군과 사우디군의 장비를 노획한 후티 반군이 모두 현궁 인증샷을 남기면서 국제방산 시장에 커다란 이슈몰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노후대 전차 무기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현궁은 미국 제블린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발사 후만 각이 가능한 무기 체계입니다.
즉 미사일 발사 직후 사수가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수동 시선 유도와 반자동 시선 유도 방식을 채택했던 이전 세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성능으로 사수의 생존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중량이 가벼워 보병이 운용하기에 적합하고 사용성이나 성능 면에서 제블린을 압도한다는 평가입니다. 현궁의 전투 중량이 20kg 남짓인 반면 제블린은 발사대와 미사일만 22.3kg, 여기에 분리형 CLU 조준기까지 더하면 28.7kg에 육박합니다. 더군다나 현궁은 표준 조준에 필요한 적외선 CCD 사용에 냉각 과정이 필요한 제블린과 달리 조준 및 발사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주여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즉각 사격이 가능한데요.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모두 탑재한 덕분입니다. 반면 제블린은 이 CCD 냉각 과정만 30초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30초는 사수가 적전차를 조준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현궁은 가격이 대당 3억 원에 달하는 제블린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경쟁력이 높은데요. 하다못해 관통 능력이나 유효사거리 면에서도 이스라엘의 스파이크나 제블린을 앞선다고 분석되는데 현궁의 관통력은 약 900mm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3.5세대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가 2.5km로 비교적 작은 크기임에도 제블린과 마찬가지라 장거리 공격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환경의 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3.5세대에서 4세대급의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산 무기의 전과를 비밀에 붙이는 사우디군에서 인증사진이 공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물건을 자랑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이 같은 중동의 대한민국 무기체계 선호 현상과 더불어 신냉전이 불러온 약 30년 만의 방사노환기까지 K방사는 현재 큰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막대한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K2 옥표 사막형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사막기후의 특성을 고려 개량된 K2 옥표는 덥고 건조한 사막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배기구 성능을 높였고 캐터필러 위에 고무덮개를 씌워 모래먼지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종석에는 강력한 에어컨을 탑재하기도 했는데요. 운용 환경을 고려한 개량만큼이나 중립기조를 유지하는 한국의 외교적 정책도 중동 국가들의 선택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기조이면서도 나토 표준을 따르는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도 한국 무기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중동과 미국의 껄끄러운 관계와 러시아 무기의 엑소더스 현상도 K방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중동은 이란으로 대표되는 노골적인 반미 기조의 국가들과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등의 친미 국가로 양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친미로 분류되는 국가 중 미국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은 나라들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던 언론인 카시구지 암살의 배우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한 이후로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에 더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까지 복잡한 중동의 사정은 번역 국가들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엮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군사강국 러시아의 실체는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산 무기를 기피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한 방위 공백을 메우는데 K방산보다 나은 무기 체계는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동을 방산블루오션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무기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때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는 우리 방위 산업의 호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산 헬기 KUH-1 수리온이 수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중동의 유력국들이 수리온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일례로 최근 열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에어쇼에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카이는 중동 맞춤형 수출 모델인 수리온 KUH-001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UAE는 중동 방산 수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카이는 UAE를 중동 시장의 메카로 삼고 향후 방산 수출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헬기 개발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수리온 시범 비행까지 선보이며 중동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성이 통했는지 이번 두바이 에어쇼 기간 대한민국의 부스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두바이의 왕세자인 셰이크 만수르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분들에게도 익숙한 셰이크 만수르, 정식 명칭 만수르 빈 자이드 알라얀은 UAE의 현재 대통령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라얀의 동생이자 부통령인 인물입니다. UAE는 여전히 알라얀 왕조가 통치하기 때문에 UAE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 그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런 만수르 부통령은 수리온 기본 수출형인 KUH-1이 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UAE는 2023년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헬기를 찾는 중입니다. 수년간 항공전력 강화를 포함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해온 것의 일환인데요. 업계에서 수리온 수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2023년까지 수리온 수출 300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온 대한민국으로선 절호의 기회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중동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8월 중동의 사막에서 보온 테스트 등을 끝마쳤고 모래를 걸러줄 필터까지 설치된 수출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수리온 KUH-001인데요. 게다가 KUH-001에는 해병대용 상륙 공격 헬기인 MAH의 기반 기술이 적용되면서 수송 헬기임에도 준수한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선 KUH-001의 전체적인 영상은 수리온 수출형인 KUH-1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기동성의 차이가 없다면 KUH-1이와 동일한 최고 시속 279km, 순항시 시속 250km 내외의 속도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근본이 기동헬기인 만큼 최대 이륙 중량은 약 8.7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1915마력의 T700G 701K 터보샤프트 엔진을 2기나 탑재한 덕에 조종사 2명을 포함한 18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UH-1을 기준으로 미국 가민사의 최첨단 항전 시스템인 가민 G5000H와 터치패드 컨트롤러가 적용됐는데요. 덕분에 손가락만 까딱하는 것으로도 내비게이션과 통신 시스템, 교통감시 시스템, 비행관리 시스템, 전자 체크리스트 항목, 원격 오디오와 인터컴 시스템은 물론 교통과 날씨, 엔터테인먼트 및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항공청이 인증한 통합형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까지 적용해서 화면의 선명도를 높였고 또 GPS와 레이더 고도계 등 항법장치와 통신장비 듀얼 시스템까지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조종 안전성과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무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UH-001에는 마리노넷 기술이 적용되면서 최소 8발 이상의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탑재되었습니다. 기존 기동헬기용 수리온이 K-16 7.62mm 기관총 2문을 탑재한 데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화력 증강인데요. 이외에도 기상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기동뿐만 아니라 아닌 공격 임무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중동의 요구에 따라 기본 무장인 기관총을 제외하는 대신 전면부에 특수 레이더를 탑재하고 추가로 20mm 구경의 건포드를 탑재하는 방식이나 UAE가 자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이나 유도로켓 또는 MBDA의 미스트랄 0대공 미사일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는 UAE를 비롯한 중동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수출국의 니즈에 맞춰 수리온의 확장성을 다양하게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KUH-001 모델은 중동의 사막이라는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신형 에어 필터를 설치, 모래와 먼지의 유입을 막아 원활한 기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인 카이가 본격적인 수출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건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헬기 개발 역량이 독자적인 생산과 목적에 따른 다목적 개량이 가능할 정도로 완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KT-1 웅비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이 FA-50을 거쳐 KF-21 보라매로 결실을 맺고 있듯 수리온 역시 단계적 성장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회전익기 기술을 배워왔지만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당초 수리온은 맹금류인 수리와 백을 뜻하는 온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장차 국산화 100%를 추구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이름인데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수리온의 호버링 고도가 최대 3048m인 점을 들어 백두산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물론 오피셜 정보는 없는 얘기지만 분명 호버링고도 3048m, 실용 상승한도 최대 4590m에 이르는 수리온의 성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당장 유로콥터사의 AS5329거조차 상승고도가 3450m 내외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수리온의 기술을 배워온 바로 그 헬기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9년 수리온 계열 회전익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로콥터의 후신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구매하는 비행안전 품목의 국제품질 보증을 프랑스 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는 에어버스가 납품하는 부품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프랑스 정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라서 수리온은 더욱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됐는데요. 물론 수리온 개발에 늘 순풍만 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수리온의 개발 과정은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원본이 되는 AS5329거가 유럽에서 점차 인기를 잃어가는 중이라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심지어 쿠거는 기동 헬기계의 전설적인 기종인 UH-60 블랙호크보다 탑재 능력과 채공 시간이 우월한 기종이었지만 우리 군에서 양산단가 등의 이유로 동체 크기를 줄이면서 다운그레이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거의 개량형이 유럽에서 메인 기어박스 결함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양력을 발생하는 중요 부품인 로터블레이드 개발 과정이 눈물겨운데요. 원래 로터블레이드는 헬기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기술 공개 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술진은 개발 초기인 2007년 당시 프랑스의 유로콥터 담당자와의 열띠나비 끝에 관련 기술이 담긴 CD 한 장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비행기만 타고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면 개발에 급진전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CD는 출국 직전 유로콥터 보안팀과 프랑스 정부의 변심으로 결국 다시 빼앗겨 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우리 개발팀은 블레이드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몰드와 오토클레이브부터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가며 본격 개발에 들어갔고 개발 환경이 워낙 열악한 탓에 사무실의 난로와 헤어드라이어까지 동원해 국산 복합제 블레이드 개발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맨땅 헤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카이가 위치한 경남 사천의 터미널 앞 노점에서 붕어빵조차 단판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완벽한 붕어빵을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절치부심하여 로빙 자동화 장비와 히터몰드를 개발하고 블레이드 제작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실패로 쌓아올린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 수리온 수출의 기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 수리온의 개발 과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K방산의 아픈 손가락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19년 필리핀을 상대로 수출이 무산됐던 사례는 지금도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수리온을 살펴보고 가는 등 수리온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해당 사업에 미국이 끼어들면서 UH-60 블랙호크를 땡처리로 제시했고 이름값에 밀린 대한민국은 결국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 기동헬기 개발을 반대했던 이유도 이미 UH-60이라는 걸출한 물건이 있는데 수리온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속편하게 수입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위대한 첫발을 내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수리온이 회전익기 자체 개발에 물꼬를 트면서 소형 무장 헬기 이른바 LAH 개발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LAH는 육군에 노후된 500MD와 AH-1S를 대체할 예정인데 예상 납품 수량은 170여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장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개발한 3열 20mm 게틀링건 1기와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 좌우 1기, 청검 공대지 미사일 좌우각 도발, 캐니스터 발사용 드론 좌우각 2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수리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기종인데요. 뿐만 아니라 수리온 수출에서 가능성을 본 카이는 총 1000대 이상의 LAH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역시 중동이 될 텐데요. 카이는 중동에서 본격적인 수출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청과 우주 분야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카이와 사우디 우주청은 우주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개발과 운영, 공동사업화, 그리고 신규 스타트업 투자까지 협력할 예정인데요.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더욱 구체적인 협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가장 서두에서 말한 UAE와는 아직 수출 규모만 공개되지 않았을 뿐 이미 수리온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디펜스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UAE
UAE는 각종 테스트를 진행한 뒤 2023년 연말까지 구매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